앞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흐름도를 그릴 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안내사항들 전달을 해드렸었죠. 될 수 있으면 한 페이지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문맥도를 그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는 이 정보 시스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정보 시스템의 이름을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심볼 안에는 그 심볼마다 고유한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흐름도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할 때 그 우리가 라인을 그리죠. 그 선을 그리는데 그 선 위에 그 흐름과 관련된 그 이제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때 그 선에 겹치지 않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그 고유한 명칭을 우리가 부여하고 또 이런 고유한 프로세스는 나름대로 어떤 참조 번호를 우리가 붙여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참조 번호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다른 뒤에 후속되는 그런 도면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어떤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스텝,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예시 그림에서 보시면 네 개의 익스터널 엔터티가 있어요. 터미널이 있죠. 그래서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터미널과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창고라고 하는 고객 터미널, 그 다음에 세일즈 레포트라고 하는 영업보고서죠. 저런 터미널, 그 다음에 뱅크, 은행과 관련된 터미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어카운팅, 그 계좌와 관련된 그런 외부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가 터미널 이름 5개를 붙여드리고 불러드렸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가운데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즉 주문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레퍼런스 넘버가 0이라는 레퍼런스 번호를 붙이고 이름은 오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자, 일단 화살표는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external entry와 또 프로세스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있나요? 없죠. 이게 우리가 아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고유한 이름을 다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은 레퍼런스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앞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죠. 뭐예요? 이런 외부에 있는 엔터티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연결하지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을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그림에 이런 커스터머하고 세일즈가 다이렉트로 연결됐나요? 그렇지 않죠. 커스터머라고 하는 이 터미널은 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이런 엑스터널 엔터티들하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쳐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에서 나오는 오더는 오더 시스템을 통해서 뱅크나 아니면 세일즈나 아니면 어카운팅으로 이렇게 변환돼요, 정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맥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리냐면 앞에서 나왔던 이 오더 시스템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죠. 그죠? 오더 시스템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스터머나 아니면 세일즈 디파트먼트나 웨어하우스, 뱅크, 그 다음에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이 엔트리들 사이에서
오더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 흐름이 쭉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오더를 날리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필 오더라고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되면서 그 오더가 만약에 적합한 오더가 아니면, 신용 상태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오더 자체가 부정확하면 거절되겠죠. 그래서 리젝트 노티스가 다시 커스터머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데이터 흐름이 생겨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피킹 리스트. 그래서 고객이 창고, 재고에 남아있는 그 물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죠? 주문하려고 하는 제품을 고릅니다. 고르면 그 고객이 고른 그 제품이 어디로 가요? 주문서를 채우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인보이스라고 하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객에게 이런 인보이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는 이 처리된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D1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제품 선택된, 고객이 고른 그 제품과 관련된 그런 수불, 물건을 넘겨주면 돈을 지불하는 이런 수불 관계가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인보이스 디테일, 페이먼트 디테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어플라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런 지불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연결돼서 관련된 데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방식으로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DFD가 표시가 돼서 하는구나,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가 양방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화살표가 양쪽 선에 모두 화살표가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타났던 다이어그램 제로는 결국 그 프로세스 제로의 분해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은 앞에 그림에서 있었던 프로세스 제로의 분해도예요. 분해도. 그리고 앞에 그림을 예를 들면 부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이 분해도는 자식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이제 하이 수준의 다이어그램을 그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0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생겼고 0에 대한 기능 분해를 해서 1, 2, 3, 4라는 그런 파생 처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1도 1.1, 1.2, 1.3 같은 하이 수준의 처리도가, 데이터 흐름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탑 다운 방식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금 물론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도서를 주문한다든지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세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스토어와 관련된 그런 기능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DD, 데이터 사전입니다. 이 데이터 사전은 시스템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메인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는 이 데이터 사전을 사용해서 시스템에 대한 특정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문서화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조직을 조직화하는 그런 부분에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이 데이터 분석관은 모든 데이터 요소와 그 데이터 요소에서 발생하는 의미 있는 조합을 정의하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을 데이터 항목 또는 필드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 요소는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데이터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데 이 세로축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면 필드예요. 필드, 항목이죠. 그래서 이 필드에는 명칭, 이름이 붙여지죠. 항목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가로축을 우리가 실제로는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레코드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죠.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로 우리가 데이터를 딕셔너리를 구축을 합니다. 레코드는 데이터 흐름에 포함되거나 데이터 저장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DD에서 우리가 문서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케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죠. 그러면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좀 더 완벽한 그리고 정확한 문서를 만들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케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사전을 쓰면 모든 데이터 요소를 문서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정보를 이 데이터 사전에 구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데이터 사전의 역할을 이제 몇 가지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데이터 항목과 그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를 구성하는 데이터 항목, 또 이 데이터 항목, 데이터 요소의 단위 및 값,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림에 보여지는 이런 DFD는 어떤 방식으로 그린 거예요? 요동의 어떤 심볼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1, 2, 3, 4 수치가 써 있는 동그라미 안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고, 영어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저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데이터 흐름이 되겠고, A, D, E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엔터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사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데이터 흐름도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데이터 사전에 사용되는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수학적인 기호,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부르지만 의미는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이시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equal, 같다라는 수학에서 쓰이는 이 등호죠. 이 등호는 어떤 의미냐면 A is composed of B라고 해서 A는 B로 구성된다라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지는 연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더하기 표시는 뭐냐면 and 또는 along with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어떻게 돼요? A와 B는 서로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괄호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것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숫자가 써 있으면,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가 써 있으면 3회 반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가 있죠. 이거는 대괄호 안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A와 B예요. 그래서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로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커멘트, 설명문을 기술할 때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2개를 붙여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은 수학에 같다라는 이퀄 기호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의 흐름 및 데이터의 저장 구조를 설명을 한다. 자, 예를 들면 환자 번호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주석문이 나왔죠? 에스터리스크 2개 사이에 있는 그 문장이 바로 이제 환자 번호와 관련된 설명문을 여기다가 할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위해 할당된 고유 번호를 환자 번호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방전계수는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대괄호가 나왔죠? 대괄호 안에는 가림막이 있어서 치료되거나 죽음이거나 병원 치료, 그러니까 완치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현재 치료 중이라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환자 퇴원 데이터는 환자 번호에다가 퇴원 요인이라는 요소로 가미해서 이렇게 퇴원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데이터 저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제 반복이죠. 반복은 여러 번 반복되는 데이터 항목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의 왼쪽에는 최소 반복 횟수를 기록을 하고 오른쪽에는 최대로 반복하는 횟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중괄호 왼쪽에 그러니까 여는 가로의 바깥에다가 숫자를 써놓으면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내용 없이 오른쪽에다가만 어떤 수치가 써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수치만큼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 횟수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미니멈 밸류가 0이고요. 또 만약에 최대값이 오른쪽에 중괄호 닫는 가로 오른쪽으로 아무런 숫자가 써 있지 않으면 무한대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환자 번호에다가 검사, 그 다음에 검사 날짜를 더하고 이 가로 안에 바깥에 닫는 가로에 3이라는 숫자가 서 있죠. 그러면 뭐예요? 검사와 검사 날짜라는 이 내용이 3번 반복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호가 있어요. 또 다른 기호가 있죠. 다른 기호는 앞에 얘기한 선택 기호. 그래서 이 소위 바라고 하는 이 세로 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괄호는 이 괄호 안에 데이터 항목을 설명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환자 데이터는 환자 번호에다가 감염 수준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감염 수준은 이제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죠? 초기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엘리먼트들,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더 이상 분할되지 않고 특정 값 또는 그 값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을 우리가 엘리먼트 또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유형은 독성 데이터이거나 감염 검사이거나 약물 중독 테스트라는 이런 값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항목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감염 정도다 하면 우리가 이 에스터리스크 사이에 있는 주석문, 설명문이죠.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선 또 이 감염 정도는 범위가 1에서 10까지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사전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지?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그 항목을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그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각 그룹에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은 나중에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별칭 또는 별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사전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 항목 말고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어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 별명으로 인해서 혼동이 일어날 그런 우려도 생기겠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요소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즉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데이터 요소에 대한 이름과 레이블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별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유형과 길이, 그리고 얘가 아무런 특정하게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 갖는 기본값, 그리고 허용 가능한 값의 범위. 이건 이제 나중에 도메인 규칙이나 유효성 규칙으로 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위배했을 때 이제 경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출처, 보안,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책임자, 기타 설명이나 의견,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데이터의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문서화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그 어떤 윈도우에서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이제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사전에 대한 이름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에 어떤 디스크립션을 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replace name도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오리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크기나 빈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는 이런 문서 형식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정보 항목을 이렇게 이 시스템 분석가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표준 양식이죠. 표준 폼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데이터 저장소의 이름 또는 여러 가지 설명,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이런 대체 이름, 그 다음에 성성, 어트리뷰트, 그리고 볼륨 및 주파수, 그러니까 빈도수죠, 빈도수.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표준 폼에서 1번은 이 데이터 저장소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말합니다. 즉 별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이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흐름에 어떤 붙여진 이름이 데이터 사전 전체에서 이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주의사항을 여기다가 적어줬죠. 여기에 어떤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추정치 같은 것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처리와 관련된 우리가 다큐멘팅을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뭐예요? 프로세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 디스크립션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넘버,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우리가 작성을 해줍니다. 특히 1번이라는 숫자가 보이시겠죠? 이 프로세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로 내려가면 1.1, 1.2 이런 식으로 번호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의 데이터 사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요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엔터티와 관련된 폼에서도 엔터티 이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레이블명, 그리고 어떤 대체 이름, 다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 흐름과 출력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엔터티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 외부에서 우리가 익스터널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서화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문서화할 때 쉽게 기억하기 위한 대체 이름이나 별명 같은 것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이시는 그 창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름을 여기 전체적으로 표준화해서 다른 데이터에서도 이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 레코드와 관련된 문서화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레코드의 이름이나 또는 레이블명을 정의를 해주고, 이 레코드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되어 있다라는 정의나 설명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여기서 잡아주죠. 1번 같은 경우에 데이터 구조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크레딧 스테투스라고 우리가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스테투스이기 때문에 신용 상태죠. 그래서 이 신용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 구조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고객 번호와 고객 상태 코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속성 칸에서, 이 속성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데이터 딕셔너리의 그 레포트, 즉 보고서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보고서가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 이름별로 모든 데이터 요소를 우리가 정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각 데이터 요소를 설명하고 그 데이터의 입력, 또 업데이트, 또 갱신이죠. 그다음에 삭제,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부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한 데이터 요소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흐름,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것도 레포트에 포함을 시키고요. 데이터 요소나 레코드, 데이터 흐름,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저장된 여러 가지 항목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세한 레포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 밖에 이제는 데이터화가 아니라 처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도구는 없겠느냐 하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도구로는 구조화된 어떤 영어, 의사결정 테이블 또는 의사결정 트리,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 이런 도구들은 우리가 객체 지향 개발 방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어떤 모듈별로 설계를 할 경우에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빌딩 블록 역할을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일종의 제어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트리 구조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죠. 트리 구조 형식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는 순서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코드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스톡 레벨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이런 단계별로 나가는 이런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5-3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 구조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몇 시간이나 걸려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시간보다 넘게 걸렸냐? 맞아. 그럼 오버타임 페이를 지불해야 된다. 40시간 미만이다 하면 오버타임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된다. 초과 근무 수당이죠. 이걸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로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그 정해진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파일의 끝이야?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파일의 끝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파일의 끝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페이 체크를 해서 프린트하는 이런 이제 반복문이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영어, Structured English라고 뭐 다른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어 구조, 순서, 선택, 반복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쉽도록 쉽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들여쓰기도 하고 내어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전에서 사용하고는 표준 용어와 처리 규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한된 범위의 어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구조화된 영어를 써야 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결정표라고 하죠. 디시전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조합의 조건과 결과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2가지 이상의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시전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복잡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가 있죠. 이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테이블에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조치, 규칙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은 왼쪽에 있고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점차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형태로 쭉 논리 구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와 의사결정 테이블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es, no, yes, no 이렇게 하나의 가지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도와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로지컬 모델과 피지컬 모델, 즉 논리적인 모델과 물리적인 모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든 이 분석 도구에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우선 논리적인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논리적인 대표적인 모델이 뭐예요? DFD와 DD죠. 이런 도구는 정보 시스템의 물리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전 단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인 모델로 바꿀 때는 이 DFD에다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같이 병기해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 때는 많은 시스템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모여서 현행 시스템의 물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시스템에 적용할 논리적인 모델을 그 다음에 의논을 합니다. 이제 설계하는 거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인 모델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추가 단계를 수행하면서 현행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의 논리적인 모델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물리적인 모델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려면 네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현재 시스템의 물리적인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걸 보면서 이제 논리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신규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논리적인 모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물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 중에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시스템 분석가는 그래픽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시스템이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및 프로세스 모델링을 할 때 결국 최종적인 산출물은 이 비즈니스적인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결국 뭐냐? 논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DFD, DD, 그리고 프로세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DFD는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이동, 데이터의 변환을 도식적으로, 그래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안에는 네 가지 심볼,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죠. 이런 DFD 세트의 상단에는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문맥도를 피라미드 형태, 즉 탑다운 방식으로 쭉 퍼뜨리면서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 흐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그런 작성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DD, 즉 데이터 사전은 이렇게 구조화된 분석을 도와주는 그런 문서화 도구죠. 문서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호와 6가지 기호가 있었어요. 식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이 프리모티브 프로세스에서는 구조화된 영어, 의사결정 테이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문서로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